대한민국을 과소평가하는 것, 그것이 세계사가 반복해온 유일한 오류입니다. 역사는 늘 착각했습니다. 반도에 뿌리 내린 이 민족의 인내를 나약함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을 두려움으로 오해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단 한 번도 쉬운 상대였던 적이 없습니다. 수많은 제국이 이 땅을 밟으려 했으나 그들은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대한민국은 여전히 이곳에 서 있습니다. 폭풍 전야의 바다처럼 고요해 보이지만 선을 넘는 순간 그 고요함은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해일이 됩니다. 평소엔 허허실실 웃어주던 이웃이 전쟁터에선 가장 지독한 귀신이 되는 나라. 이제 세계는 깨달았습니다. 가만히 있는 한국을 깨우는 것이야말로 가장 치명적인 실수라는 것을 말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야기 들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세계사를 연구했지만 끝내 이해하지 못한 나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옥스퍼드 도서관 3층, 먼지 낀 책장 사이에서 저는 처음 그 나라의 지도를 펼쳐봤습니다. 반도였습니다. 대륙과 해양 사이에 끼인 지정학적으로 가장 불리한 위치였습니다. 제 지도 교수는 그 지도를 보며 말했습니다. 콜린스, 이런 나라는 보통 500년을 못 넘긴다네.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강대국 사이에 낀 약소국은 결국 흡수되거나 사라진다고요. 폴란드가 그랬고 발트 3국이 그랬고 수많은 작은 왕국들이 그렇게 지도에서 지워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저는 1978년 봄 박사 논문 주제를 정하기 위해 동아시아 전쟁사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역대 왕조의 대외 전쟁 기록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수나라 기록이었습니다. 서기 612년 수양제는 113만 대군을 동원해 고구려를 공격했습니다. 당시 수나라는 중국을 통일한 지 30년도 안 된 신생 제국이었지만 그 군사력만큼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운하를 파고 만리장성을 보수하고 대륙 전체를 장악한 황제였습니다. 저는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고구려가 멸망한 전쟁이구나. 그런데 기록을 읽어내려가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고구려는 이겼습니다. 그냥 이긴 게 아니라 수나라 군대를 완전히 괴멸시켰습니다. 을지문덕이라는 장군이 이끈 고구려군은 살수라는 강에서 수나라 별동대 30만을 상대로 싸웠습니다. 그리고 살아 돌아간 병사가 2,700명이었습니다. 30만 중 2,700명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3번 다시 읽었습니다. 계산이 틀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중국 측 기록도 한국 측 기록도 같은 숫자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수양제는 이듬해에도 그 다음 해에도 다시 쳐들어갔습니다. 3차례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수나라는 그로부터 6년 뒤 멸망했습니다. 618년 30년 천하였습니다. 저는 도서관 책상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패배가 아니다. 강대국이 약소국과의 전쟁에서 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패배 때문에 나라가 무너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로마가 게르만족에게 패배했어도 로마는 수백 년을 더 갔습니다. 몽골이 일본 원정에 실패했어도 몽골 제국은 건재했습니다. 그런데 수나라는 달랐습니다. 고구려와의 전쟁이 직접적인 멸망 원인이었습니다. 과도한 군사 동원이 민심을 잃게 했고 전쟁 실패가 황제의 권위를 무너뜨렸고 귀족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고구려는 어떻게 이걸 해낸 거지? 답은 전략에 있었습니다. 을지문덕은 정면 승부를 피했습니다. 30만 대군을 상대로 성벽 뒤에 숨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수나라 군대를 깊숙이 끌어들였습니다. 일부러 후퇴하고 일부러 약해 보이고
일부러 보급로를 길게 늘어뜨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쳤을 때 돌아가려고 할 때 강을 건널 때 덮쳤습니다. 이건 단순한 매복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심리전이었고 지구전이었고 인내의 싸움이었습니다. 고구려는 이기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다시는 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30만 중 2,700명만 돌려보낸 겁니다. 살아 돌아간 자들이 수나라 전역에 퍼뜨릴 공포, 그 이야기가 만들어낼 두려움까지 계산한 겁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단순히 강한 게 아니라 건드리면 안 되는 나라로 스스로를 각인시킨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한 번이 아니라는 걸요. 저는 계속 기록을 뒤졌습니다. 고구려 멸망 이후의 역사를 찾았습니다. 통일신라 시대를 지나 고려 왕조가 들어섰습니다. 918년 건국된 고려는 반도 전체를 다시 통일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993년 거란이 쳐들어왔습니다. 거란은 그 시대 동아시아 최강국이었습니다. 요나라라는 이름으로 중국 북부를 장악하고 송나라를 압박하고 초원을 지배한 유목제국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마부대는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소손영이라는 장군이 8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 국경을 넘었습니다. 저는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고려는 버티지 못할 거야. 고려 조정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서경 이북 땅을 내주고 평화를 사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왕은 남쪽으로 피난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서희라는 문신이 나섰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서희는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문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거란 진영으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소손영은 서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신라 땅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고구려를 계승했다고 주장한다. 우리 거란이야말로 고구려 땅의 주인이다. 그러니 우리와 송나라 사이에서 길을 내주어라. 서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야말로 고구려의 후예입니다. 그래서 나라 이름도 고려라 했습니다. 만약 우리 영토가 작다고 하신다면 그건 거란이 우리 옛 땅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 우리더러 침범했다 하십니까? 저는 이 대화 기록을 읽으면서 연필을 놓았습니다. 이건 외교가 아니었습니다. 이건談판이었습니다. 80만 대군 앞에 선 한 사람의 문신이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상대의 논리를 뒤집어 공격한 겁니다. 그리고 결과는 더 놀라웠습니다. 거란이 물러갔습니다. 서희는 전쟁 없이 강동 6주를 확보했습니다. 압록강까지의 땅을 되찾았습니다. 한 사람의 말로 영토를 넓힌 겁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란은 1010년에 또 쳐들어왔습니다. 이번엔 본격적인 침공이었습니다. 고려 왕은 피난을 갔고 수도 개경은 함락됐습니다. 거란군은 고려 궁궐을 불태웠습니다. 저는 기록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끝이구나. 그런데 고려는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강감찬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당시 70세가 넘은 노장군이었습니다. 그는 귀주라는 곳에서 거란의 퇴각로를 막아섰습니다. 1019년 귀주대첩이 벌어졌습니다. 고려군은 거란군 10만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강감찬은 상류의 둑을 막아뒀다가 물을 터뜨렸습니다. 물에 휩쓸린 거란군을 향해 고려군이 돌격했습니다. 살아 돌아간 거란군은 수천 명이었습니다. 저는 기록을 읽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완전한 괴멸이었습니다. 상대가 다시는 오지 못하게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란은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옥스퍼드 도서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빗줄기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612년 살수대첩과 1019년 귀주대첩, 400년이 넘는 시간 차이가 있었지만 전략은 같았습니다. 적을 끌어들이고 지치게 하고 결정적 순간에 완전히 무너뜨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의지의 싸움이었습니다. 전면전이 아니라 생존전이었습니다. 이기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다시는 건드리지 못하게 각인시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은 강한 나라가 아니라 건드리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 나라다. 그리고 그 밑에 물음표를 하나 그렸습니다. 이게 계속될까? 저는 계속 기록을 뒤졌습니다. 고려 이후 조선 왕조의 역사를 펼쳤습니다. 1392년 건국된 조선은 500년을 이어간 왕조였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같은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1592년 일본이 쳐들어왔습니다. 임진왜란이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한 일본은 15만 대군을 보냈습니다. 조선은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200년 평화 속에서 군대는 약해져 있었고 조정은 당파 싸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일본군은 파죽지세로 북상했습니다. 부산이 하루 만에 뚫렸고 상주가 무너졌고 충주가 함락됐습니다. 20일 만에 한양이 점령됐습니다. 왕은 의주까지 피난을 갔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끝이구나. 모든 조건이 최악이었습니다. 준비도 안 됐고 군대도 약했고 왕은 도망갔고 수도는 함락됐습니다. 이건 멸망의 수순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의병이 일어났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백성들이 스스로 무기를 들었습니다. 양반도 평민도 노비도 함께 싸웠습니다. 그들은 조직도 제대로 안 된 민병대였지만 일본군의 보급로를 끊었고 후방을 교란했고 점령지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바다에서는 이순신이 있었습니다. 전라좌수사 이순신은 단 12척의 배로 일본 수군 133척과 맞섰습니다. 명량 해협에 서였습니다. 1597년 명량의 전이었습니다. 저는 이 기록을 처음 봤을 때 오타라고 생각했습니다. 12대 133이라니 말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조선 측 기록도 일본 측 기록도 같은 숫자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순신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그는 울돌목이라는 좁은 해협으로 일본 함대를 유인했습니다. 빠른 물살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배가 많으면 오히려 불리한 지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혼자 앞으로 나갔습니다. 기함인 명량호 단 한 척으로 일본 함대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뒤에 있던 11척의 배들은 두려워서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이순신은 혼자였습니다. 그는 쏘고 부딪히고 막았습니다. 명량호에 화살이 비처럼 쏟아졌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11척의 배들이 하나씩 다시 나왔습니다. 전투는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결과는 일본군 전사 31척, 조선 측 사망 2명이었습니다. 저는 이 기록을 3번 읽고 다시 계산하고 다른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록이 같았습니다. 이건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의지와 의지의 충돌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수나라의 30만 대군을 2,700명만 살려보낸 고구려, 거란의 10만 군대를 수천 명만 돌려보낸 고려, 그리고 이제 133척을 맞아 12척으로 싸운 조선. 이건 단순한 전쟁 승리의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시스템이었습니다. 패턴이었습니다. 문화였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이 나라는 숫자로 싸우지 않는다. 이 나라는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각오로 싸운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덧붙였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싸우는 거지? 저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지도를 펼쳤습니다. 한반도는 대륙과 바다 사이에 있었습니다.
북쪽으로는 중국, 서쪽으로는 대륙 세력, 동쪽과 남쪽으로는 바다 너머에 일본이 있었습니다.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패배하면 멸망이었습니다. 항복하면 사라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도망가도 백성이 싸웠습니다. 조정이 무너져도 의병이 일어났습니다. 배가 12척밖에 안 남아도 싸웠습니다. 이건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생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존이 1000년 넘게 반복되면서 그들에게 각인됐습니다.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믿음이요. 저는 도서관 불을 끄고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를 건드린 제국들은 모두 같은 실수를 했구나. 그들은 한반도를 작고 약한 나라로 봤습니다. 쉽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숫자로 압도하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마주한 건 물러설 곳이 없는 사람들의 의지였습니다. 수나라는 그걸 몰랐고 멸망했습니다. 거라는 그걸 몰랐고 다시 오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그걸 몰랐고 7년을 싸우다 결국 물러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숙소에서 노트를 펼치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역사는 강함의 역사가 아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각인의 역사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패턴이 현대까지 이어진다는 걸요. 저는 20세기 역사로 넘어갔습니다. 1910년 조선은 일본에 병합됐습니다. 국권을 잃었습니다. 36년간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이 패턴이 깨졌구나. 일본은 조선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황실을 무력화했고 군대를 해산했고 언어를 바꾸려 했고 이름을 바꾸게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점령이 아니라 민족 자체를 지우려는 시도였습니다. 저는 이 시기 기록을 읽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전국적으로 200만 명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비폭력이었습니다. 그들은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일본 경찰이 쏘고 칼로 찌르고 교회를 불태웠지만 만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기록을 읽으며 전율했습니다. 이건 또다시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왕이 없어도 군대가 없어도 나라가 사라져도 그들은 싸웠습니다. 방식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칼 대신 목소리로 전투 대신 만세로 싸운 겁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지배할 수는 있어도 정신을 꺾을 수는 없다. 그리고 1945년 해방이 왔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짧았습니다. 나라는 둘로 나뉘었습니다. 1950년 전쟁이 터졌습니다. 한국 전쟁이었습니다. 저는 이 전쟁 기록을 읽으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건 외부의 침략이 아니라 내전이었습니다. 같은 민족끼리의 전쟁이었습니다. 북한군은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습니다. 2달 만에 낙동강까지 밀려났습니다. 대한민국은 부산 근처 작은 지역만 남았습니다. 저는 또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엔 끝이구나. 그런데 낙동강 방어선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학도병들이 전선으로 나갔습니다. 10대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대로 된 훈련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싸웠습니다. 포항, 영덕, 다부동에서 그들은 막아섰습니다. 저는 학도병 전사자 명단을 봤습니다. 16살, 17살, 18살이었습니다. 저는 그 명단을 보며 울었습니다. 옥스퍼드 도서관에서 50대 백인 연구자가 낯선 나라의 낯선 이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건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반복되는 운명이었습니다. 왕이 도망가도 백성이 싸웠던 임진왜란처럼
나라가 사라져도 만세를 불렀던 일제시대처럼 이제 10대 학생들이 전선으로 나간 겁니다. 저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지는 법을 모른다. 아니, 질 수 없다는 걸 안다. 낙동강은 지켜졌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했습니다. 전세는 역전됐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3년을 더 끌었고 결국 휴전으로 끝났습니다. 승리도 패배도 아닌 멈춤이었습니다. 저는 1953년 7월 27일의 기록을 봤습니다. 휴전협정이 조인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남긴 것을 봤습니다. 국토는 폐허였습니다. 산업시설의 80%가 파괴됐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였습니다. 당시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1950년대 한국 사진들을 봤습니다. 무너진 건물, 판잣집, 굶주린 아이들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이렇게 망가진 나라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역사가 답을 주지 않는 질문이었습니다. 전쟁으로 이렇게 철저히 파괴된 나라가 다시 일어선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1970년대 자료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숫자를 봤습니다. 1953년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 1970년 253달러, 1977년 1000달러를 넘었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숫자가 맞는지 확인했습니다. 20년 만에 15배였습니다. 저는 더 많은 자료를 찾았습니다. 수출액, 공업 생산량, 도로 건설, 학교 수를 봤습니다. 모든 그래프가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저는 도서관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또 뭐지? 전쟁에서는 절대 무너지지 않더니 이제는 폐허에서 이렇게 빠르게 일어서는 겁니까?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한국경제개발 5개년 계획 문서를 찾아 읽었습니다. 고속도로 건설 기록을 봤습니다. 포항제철 건립 과정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는데 철강 공장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세계은행은 거절했습니다. 한국에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했습니다. 일본에서 중고 설비를 들여왔습니다. 기술자들을 보내 배우게 했습니다. 노동자들은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1973년 포항제철 1기 설비가 가동됐습니다. 저는 준공식 사진을 봤습니다. 박태준 회장이라는 사람이 용광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장 준공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전쟁에서 살아남은 나라가, 폐허에서 일어선 나라가 세계에게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고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이 나라는 전쟁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평화에서도 멈추지 않는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만드는 거지?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통계와 기록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기로 했습니다. 저는 1980년대 한국행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직접 가서 보기로 했습니다. 이 나라가, 이 사람들이 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제 눈으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1984년 3월 저는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제가 알던 모든 이론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1984년 봄 서울 거리를 걸으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책에서 읽은 나라와 제 눈앞의 나라가 달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너무 똑같았는지도 모릅니다. 명동 거리에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빌딩이 올라가고 자동차가 달리고 가게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30년 전 폐허였던 이 땅에서 이런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찾아갔습니다. 한국 전쟁사를 연구하는 교수님을 만나기로 약속이 돼 있었습니다. 그분은 6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연구실에는 책이 천장까지 쌓여 있었고 낡은 지도들이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여쭤봤습니다. 교수님, 제가 한국 전쟁사를 공부하면서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늘 수적으로 열세였지만 침략자를 완전히 괴멸시켰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교수님은 잠시 저를 보시더니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콜린스 씨, 한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쟁을 하나 빠뜨리셨군요. 어떤 전쟁 말씀이십니까? 고려와 몽골의 전쟁입니다. 저는 그 순간 멈칫했습니다. 몽골이라니. 저는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몽골이 어떤 존재였는지를요. 칭기즈칸이 세운 제국이 얼마나 무시무시했는지를요. 몽골은 13세기에 세계를 집어삼켰습니다. 중국을 정복했고 중앙아시아를 쓸어버렸고 러시아를 짓밟았고 동유럽까지 쳐들어갔습니다. 그들 앞에서 어떤 성벽도 소용없었고 어떤 군대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페르시아의 호라즘 제국은 2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금나라는 23년을 버티다 멸망했습니다. 송나라는 45년을 버티다 결국 항복했습니다. 교수님은 낡은 지도를 펼치셨습니다. 몽골 제국의 영토였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절반이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1279년 몽골 제국의 판도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이었습니다. 저는 그 지도를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의 손가락이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한반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곳만은 다릅니다. 저는 자세히 봤습니다. 한반도는 몽골 제국의 색과 달랐습니다. 붉은색이 아니라 다른 색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고려는 몽골의 속국이 됐지만 완전히 병합되지 않았습니다. 국호를 유지했고 왕조를 유지했습니다. 몽골 제국 안에서 유일하게 그런 나라였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1231년 몽골이 처음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30년간 6차례 침공했습니다. 고려는 수도를 강화도로 옮기고 버텼습니다. 30년이요? 네. 몽골은 다른 어떤 나라와도 그렇게 오래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빠르게 정복하고 넘어가는 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려는 달랐습니다. 저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1231년 몽골군이 고려 국경을 넘었습니다. 살리타이라는 장군이 이끈 군대였습니다. 그들은 파죽지세로 남하했습니다. 고려 조정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화도로 천도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습니다. 도망간 건가? 하지만 기록을 읽을수록 이게 도망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강화도는 섬이었습니다. 몽골의 기마부대는 바다를 건널 수 없었습니다. 고려 조정과 왕실은 그곳에서 안전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산성으로 들어갔습니다. 몽골군은 들판을 휩쓸었지만 산성을 함락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평원에서는 무적이었지만 산악전에는 약했습니다. 몽골은 고려 땅을 유린했습니다. 하지만 고려는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1232년 몽골이 또 왔습니다. 1235년 또 왔습니다. 1247년 또 왔습니다. 1253년 또 왔습니다. 1254년 또 왔습니다. 1259년 또 왔습니다. 저는 이 연도들을 적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6번입니다. 30년간 6번이나 침공했습니다. 세계를 정복한 몽골이 작은 반도 국가 하나를 굴복시키기 위해 30년을 써야 했습니다. 저는 비교 자료를 찾았습니다. 호라즘 제국 인구 500만 2년 만에 멸망.
금나라 인구 5천만 23년 만에 멸망. 송나라 인구 1억 45년 만에 항복. 고려 인구 300만 30년을 버티고 국호 유지.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인구 대비 저항 기간을 계산했습니다. 고려가 가장 길었습니다. 압도적으로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고려는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사라지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저는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려는 완승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소멸을 거부했습니다. 몽골이 오면 피했습니다. 섬으로 산으로 바다로 피했습니다. 하지만 항복은 하지 않았습니다. 1236년 고려는 8만 대장경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중에요. 나라가 불타는데 경판을 새겼습니다. 저는 그 기록을 읽으며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전쟁 중에 이런 일을?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기도였습니다. 이건 저항이었습니다. 이건 우리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16년에 걸쳐 8만 장이 넘는 경판을 만들었습니다. 몽골이 쳐들어오는 와중에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체 뭐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30년간 싸웠습니다. 나라는 불탔고 백성은 죽었고 땅은 황폐해졌습니다. 항복하면 끝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처음으로 무서움을 느꼈습니다. 이건 미개함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고집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선택이었습니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사라지지는 않겠다는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치고 적었습니다. 이 나라를 완전히 없애려면 감당해야 할 대가가 너무 크다. 몽골도 그걸 알았던 겁니다. 30년을 써도 고려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더 싸우려면 또 30년을 써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1270년 몽골은 타협했습니다. 고려를 속국으로 인정했지만 왕조는 유지하게 했습니다. 국호도 유지하게 했습니다. 몽골 제국 안에서 이런 나라는 고려뿐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다시 서울대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그 교수님께 여쭤봤습니다. 교수님, 왜 고려만 그랬을까요? 왜 몽골은 고려만 완전히 병합하지 않았을까요?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비용 때문입니다. 고려를 완전히 정복하려면 다른 나라 3개를 정복할 비용이 들었을 겁니다. 몽골은 그걸 계산했고 타협을 선택한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답이었습니다. 한국은 강해서 살아남은 게 아니었습니다. 건드리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비용이 크다는 걸 각인시켜서 살아남은 겁니다. 수나라가 그 비용을 치렀습니다. 나라가 무너지는 비용이었습니다. 거란이 그 비용을 계산했습니다. 10만 군대를 잃는 비용이었습니다. 몽골도 그 비용을 계산했습니다. 30년을 쓰고도 끝나지 않는 전쟁의 비용이었습니다. 저는 옥스퍼드에서 배운 모든 이론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약소국은 결국 사라진다는 이론은 틀렸습니다. 정확히는 약소국은 사라지게 내버려두면 사라진다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사라지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관철시켰습니다. 저는 서울을 떠나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임진왜란 유적지를 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1984년 당시 부산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항구에는 배들이 가득했고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한산도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이순신이 한산도 대첩을 벌인 곳이었습니다. 1592년 7월 조선 수군 56척이 일본 수군 73척을 상대로 싸운 전투였습니다. 저는 한산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잔잔했습니다. 햇살이 물결에 반짝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에서 400년 전 하객진이 펼쳐졌습니다. 하객진, 학의 날개 모양 진영이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읽으며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이런 진영을? 답은 간단했습니다. 포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순신은 일본 함대를 넓은 바다로 유인했습니다. 그리고 학의 날개처럼 양쪽에서 감쌌습니다. 일본 배들은 갇혔습니다. 조선 수군의 화포가 불을 뿜었습니다. 일본 함대는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전투는 조선의 완승이었습니다. 일본 전선 47척이 격침됐고 12척이 납포됐습니다. 조선 측 피해는 전사 19명, 부상 114명이었습니다. 저는 이 숫자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완전한 괴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이순신의 전략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순신은 배를 부수는 게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일본의 보급로를 끊는 게 목표였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은 20만이 넘었습니다. 그 많은 군대를 먹이려면 바다를 통한 보급이 필수였습니다. 이순신은 그 보급로를 차단했습니다. 한산도 대첩, 부산 포해전, 명량해전, 노량해전, 모든 전투가 보급로 상해 요충지였습니다. 일본군은 굶주렸습니다. 육지에서는 이기고 있었지만 먹을 게 없었습니다. 저는 일본 측 기록을 찾아 읽었습니다. 일본 장수들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보낸 편지가 있었습니다. 조선 수군을 격파하지 못하면 이 전쟁은 계속할 수 없습니다라고 썼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이순신은 전투에서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전쟁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든 겁니다. 그는 일본군의 배를 부쉈지만 더 중요한 건 일본 장수들의 머릿속 계산식을 부쉈습니다. 조선을 정복하려면 먼저 이순신을 제거해야 한다. 그런데 이순신은 제거할 수 없다. 그럼 정복도 불가능하다. 이 계산식이 일본 조정에 전달됐습니다. 저는 명량해협에도 갔습니다. 1597년 9월 이순신이 12척으로 133척을 막아낸 곳이었습니다. 저는 해협을 바라봤습니다. 좁았습니다. 물살이 빨랐습니다. 그리고 이해했습니다. 이순신은 숫자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지형으로 싸웠습니다. 좁은 해협에서는 배가 많아도 소용없었습니다. 오히려 서로 부딪히고 움직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순신은 혼자 앞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70세 가까운 나이에 단 한 척의 배로 133척을 향해 돌진하는 모습을요. 뒤에 있던 11척은 두려워서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순신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전술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11척의 배들이 하나씩 나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싸웠습니다. 저는 명량해협에 서서 바람을 맞으며 생각했습니다. 싸움이란 결국 마음의 싸움이구나. 숫자가 아니라 의지였습니다. 전력이 아니라 각오였습니다. 이순신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혼자라도 앞으로 나간 겁니다. 그리고 그 각오가 전염됐습니다. 11척에게 그리고 133척의 일본 수군에게요. 일본 수군은 숫자로는 압도적이었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진 겁니다. 저는 그날 밤 부산의 작은 여관에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전쟁을 정리했습니다. 612년 살수대첩 수나라 30만 중 2,700명 생존. 1019년 귀주대첩 거란 10만 중 수천 명 생존. 1231만 1270년 고려-몽골 전쟁 30년 저항, 국호 유지. 1592년 한산도 대첩 일본 73척 중 59척 격침 납포. 1597년 명량해전 12척으로 133척 격퇴.
저는 이 숫자들을 보며 패턴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찾았습니다. 한국은 늘 같은 방식으로 싸웠습니다. 먼저 싸우지 않았습니다. 정면 대결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건드리면 끝까지 갔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대를 완전히 괴멸시켰습니다. 다시는 올 생각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술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크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전쟁 공식 1. 피할 수 있으면 피한다. 2. 피할 수 없으면 끝까지 간다. 3. 상대가 2번 다시 생각 못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건 약자의 전략이 아니라 생존자의 전략이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부산 항구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공식은 과거에만 통한 게 아니구나. 저는 다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1984년 한국은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년 뒤인 1986년 아시안게임, 그리고 1988년 서울올림픽이었습니다. 저는 거리를 걸으며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쟁이 끝난 지 30년밖에 안 됐는데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폐허에서 30년 만에 올림픽을요. 저는 한국 신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을 배워가며 읽었습니다. 신문에는 경제 성장률, 수출액, 건설 소식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똑같은 패턴을 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달성했습니다. 1970년 경부고속도로 세계은행이 반대했지만 건설했습니다. 1973년 포항제철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만들었습니다.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올림픽, 개발도상국이 할 수 없다고 했지만 해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전쟁에서 보인 패턴이 평화에서도 반복된다. 이 나라는 멈추지 않는다. 저는 명동의 작은 찻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학생들, 직장인들, 장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평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의 조상이 수나라 30만을 막아냈다는 걸요. 몽골과 30년을 싸웠다는 걸요. 12척으로 133척을 막아냈다는 걸요. 그리고 그 DNA가 지금도 흐르고 있다는 걸요. 저는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 나라를 다시 건드린다면 그 순간 오싹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나라를 강한 나라로 분류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절대 가볍게 다룰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건드리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 나라였습니다. 그 대가는 수나라의 멸망일 수도 있고 거란의 퇴각일 수도 있고 몽골의 30년 소모전일 수도 있고 일본의 7년 전쟁일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을 침략하려는 자는 2가지를 각오해야 한다. 첫째, 빠른 승리는 없다. 둘째, 결국 버티는 쪽이 이긴다. 저는 1984년 여름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옥스퍼드 도서관에 다시 앉아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제목은 한반도 생존 전략의 역사적 패턴 연구였습니다. 논문 심사에서 한 교수가 물었습니다. 콜린스, 자네는 이 논문에서 한국이 특별하다고 주장하는가?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한국이 특별한 게 아니라 한국의 선택이 특별했습니다. 무슨 차이인가? 한국은 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라지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1000년 넘게 관철시켰습니다. 이게 특별한 겁니다. 그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1985년 봄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한 대학에서 동아시아사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한국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신문을 읽고 자료를 모으고 변화를 기록했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성공적이었습니다. 1990년대 한국은 민주화를 이뤘습니다. 군부 독재가 끝났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가 왔습니다. 나라가 부도 직전까지 갔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무너지겠구나. 하지만 한국은 2년 만에 회복했습니다. 국민들이 금을 모아 바쳤고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했고 정부가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저는 똑같은 패턴을 봤습니다. 위기가 오면 이 사람들은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고 버텼습니다. 그리고 이겨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열렸습니다. 한국은 4강까지 갔습니다. 저는 TV로 그 경기들을 봤습니다. 붉은 악마라는 응원단이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쟁에서도 이렇게 하나가 됐겠구나 싶었습니다. 2010년대 한국은 선진국 문턱을 넘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문화 콘텐츠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췄습니다. 저는 지난주 제 연구실 책상을 정리했습니다. 40년 넘게 쌓아온 노트와 자료들이었습니다. 먼지가 앉은 파일들, 색이 바랜 신문 스크랩, 손때 묻은 지도들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1985년에 제가 적어둔 노트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을 건드리는 순간 모든 계산은 무의미해진다. 저는 그 문장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30년도 더 전에 쓴 문장인데 지금 읽어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정확해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노트를 펼치고 제가 평생 연구한 것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북으로 나뉘어 있고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고 언제든 전쟁이 재개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불안정한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1953년 이후 70년 넘게 전쟁이 재개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수십 년간 이 질문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답을 찾았습니다. 한국은 국지전이 불가능한 나라였습니다. 작은 충돌이 곧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구조였습니다. 회색지대가 없었습니다. 타협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가볍게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 기록을 읽었습니다.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했습니다. 민간인이 죽었습니다. 한국은 즉각 대응 사격을 했습니다. 전 세계가 긴장했습니다. 전쟁이 재개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군대를 증강했고 대비 태세를 높였고 보복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더 이상 도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참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에 건드리면 어디까지 갈 것인가를 상대에게 각인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우연히 만들어진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1000년의 역사가 만들어낸 억제력이었습니다. 수나라가 배웠고 거란이 배웠고 몽골이 배웠고 일본이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한국은 절대 적당히 끝나지 않는다는 교훈이요. 저는 2011년 기록도 찾아봤습니다. 아덴만 여명 작전이었습니다. 소말리아 해적이 한국 화물선을 납치했습니다. 선원 21명이 인질로 잡혔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국가들은 협상을 합니다. 돈을 주고 인질을 돌려받습니다. 실용적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특수부대를 보냈습니다. 청해부대 최영암에서 출발한 특수전단이었습니다. 저는 그 작전 기록을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한밤중 특수부대원들이 배에 진입했습니다.
6시간 교전 끝에 선원 전원을 구출했습니다. 해적 8명 사살, 5명 생포였습니다. 한국군 부상자는 있었지만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작전은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중요한 건 성공 여부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한국이 협상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은 돈을 주고 해결할 수도 있었습니다. 더 쉬운 방법이었습니다. 더 안전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직접 가서 구출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이해했습니다. 이건 인질 구출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메시지였습니다. 한국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 번 버릇을 들이면 평생을 괴롭힘 당한다. 한국은 그걸 알고 있었다. 한국은 한 번은 분명하게 보여줘야 했던 겁니다. 우리를 건드리면 우리는 끝까지 간다고요. 협상도 없고 타협도 없고 오직 구출만 있다고요. 그리고 그 메시지는 전 세계에 전달됐습니다. 저는 2011년 이후 소말리아 해적들의 공격 대상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한국 선박에 대한 공격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왜일까요? 해적들도 계산을 했던 겁니다. 한국 배를 건드리면 특수부대가 온다는 계산이요. 저는 이 패턴이 한국 역사 전체에 흐른다는 걸 알았습니다. 고구려가 수나라에게 보낸 메시지, 고려가 거란에게 보낸 메시지, 이순신이 일본에게 보낸 메시지, 그리고 현대 한국이 해적에게 보낸 메시지. 모두 같았습니다. 우리를 건드리지 마라. 건드리면 감당할 수 없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싸워서 증명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뭔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2000년대 이후 한국 경제 자료를 모았습니다. 반도체 시장 점유율, 조선 수주량, 배터리 생산량, 디스플레이 점유율을 봤습니다. 숫자들이었습니다. 건조한 통계였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들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경제의 필수 부품이 됐다고요. 저는 반도체 공급망 자료를 펼쳤습니다.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70% 이상을 한국이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만들었습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자동차, 가전제품, 모든 전자기기에 한국산 반도체가 들어갔습니다. 저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만약 한국 반도체 공급이 한 달만 끊긴다면 세계 전자산업이 마비됩니다. 자동차 공장이 멈춥니다. 데이터 센터가 작동을 멈춥니다. 저는 조선 산업 자료도 봤습니다. 세계 선박의 40%를 한국이 건조했습니다. 특히 LNG선과 같은 고부가 가치 선박은 한국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습니다. 배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30% 이상이 한국산이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군사적으로만 중요한 나라가 아니다. 경제적으로 없으면 안 되는 나라가 됐다.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한국은 싸워서 지킬 필요가 없다. 한국을 건드리는 순간 건드린 쪽이 더 큰 손해를 본다. 저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기록을 봤습니다. 러시아가 경제 제재를 받으면서 반도체 공급이 끊겼습니다. 서방 국가들도 반도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한국의 선택이 중요해졌습니다. 한국이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 반도체 공급망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이제 협상 테이블에서 선택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선택을 하는 나라가 됐다고요. 저는 제 마지막 강의 원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은퇴 특강을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제목은 한반도 생존에서 억제로였습니다. 저는 원고를 쓰면서 지난 40년을 돌아봤습니다.
1978년 저는 한국을 설명되지 않는 오류 국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작은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아남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끈질긴 나라였습니다. 한국은 약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건드리면 안 되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강의 원고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가 아니라 억제의 역사입니다. 한국은 늘 먼저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건드린 자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렀습니다. 수나라는 멸망했고 거란은 물러났고 몽골은 타협했고 일본은 포기했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 공식이었습니다. 저는 원고를 쓰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그쳤고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조용한 이유는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말이 없는 이유는 겁이 나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증명을 끝냈기 때문이었습니다. 1000년 넘게 한국은 자신을 건드린 모든 제국에게 똑같은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를 굴복시키려면 당신이 먼저 무너질 각오를 해라. 그리고 21세기에 들어와서는 굳이 싸울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한국을 건드리는 순간 건드린 쪽이 먼저 손해를 보는 구조가 완성됐으니까요. 저는 원고 마지막 장을 썼습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조용함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확신입니다. 저는 2024년 가을 마지막 강의를 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강당에는 학생들과 교수들이 가득 찼습니다. 저는 40년 전 제가 처음 펼쳤던 그 지도를 다시 펼쳤습니다. 한반도 지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반도를 보십시오. 대륙과 바다 사이에 끼어 있고 역사상 수없이 침략받았고 이론상으로는 진작 사라졌어야 할 땅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것도 아주 강력하게요. 저는 학생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작은 나라가 큰 제국들을 상대로 살아남았는지를요. 하지만 이제 압니다. 한국은 살아남은 게 아니라 살아남는 방법을 완성한 겁니다.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절대 먼저 건드리지 않지만 건드린 자는 반드시 후회하게 만든다. 강의가 끝나고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한국은 이제 안전한 겁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안전하다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분단돼 있고 여전히 긴장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제 시험 대상이 아닙니다. 한국을 건드리려는 자는 1000년의 역사를 상대해야 하고 현대의 경제 구조를 감당해야 하고 절대 물러서지 않는 국민을 상대해야 합니다. 그 대가는 아무도 치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저는 강의를 마치고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40년 동안 모은 자료들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료들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1978년 처음 펼쳤던 고구려 전쟁 기록, 1984년 서울에서 가져온 신문 스크랩, 2011년 아덴만 작전 보고서, 2020년대 반도체 산업 분석 자료.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강에서 살아남은 게 아니라 절대 무너지지 않겠다는 선택으로 살아남았다고요. 저는 노트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평생 한국을 연구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신을 얻었다. 한국이 조용할 때 나는 가장 안심이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참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이미 끝나 있기 때문이다. 저는 연필을 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옥스퍼드의 첨탑들이 석양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40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도서관에서 처음 한국 지도를 펼치던 날을요.
그날 저는 이 나라가 왜 사라지지 않았는지 궁금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한국은 사라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사라지지 않기로 선택했고 그 선택을 1000년 넘게 지켜냈으니까요.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나라가 있습니다.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건드릴 수 있는 나라와 건드릴 수 없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후자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요. 왜냐하면 이건 힘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이고 한국은 그 의지를 잃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저는 연구실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걸 저는 이제 알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처럼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